우리 근육은 생각보다 훨씬 더, 뭐랄까, 바쁘게 돌아가죠? 네, 그렇죠. 끊임없이 뭔가 만들고 또 부수고. 네, 단백질을 합성하고 또 분해하는 과정. 이게 동시에 벌어지는, 말 그대로 공사 현장 같다 할까요? 맞아요. 이 단백질 전환이라는 거의 균형이 결국 근육 크기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핵심은 그 균형이겠네요. 그렇죠. 근육을 키우려면, 그러니까 근비대를 만들려면 만드는 속도, MPS라고 하죠. 이게 부수는 속도, MPB보다 계속 빨라야 해요. 아, 계속 더 많이 만들어야 하는 거군요. 네. 근데 재밌는 건 그냥 가만히 쉬거나 뭐 공복 상태 이럴 때는 오히려 분해, 그러니까 MPB 쪽이 살짝 더 우세해요. 아, 정말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오히려 줄을 수도 있다는. 그렇죠. 네. 저절로 막 근육이 붙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근성장을 위해서는 진짜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라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개입이 바로 저항 운동, 뭐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거요. 아, 운동이 근육한테 이제 커져야 한다.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군요. 네. 강력한 성장 신호를 딱 보내는 거죠. 오, 운동을 하면요. MPS랑 MPB 둘 다 늘긴 해요. 근데 MPS 증가폭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순단백질 균형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아하. 이 신호 전달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스위치 효과라는 게 있는데 바로 MTRC1이라는 효소 복합체예요. MTRC1이요? 네. 운동 자극이 이 스위치를 탁 켜서 MPS를 촉진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죠. 뭐랄까 총감독 같은 역할. 와, 신기하네요. 그럼 이제 신호가 갔으면 재료가 필요하겠네요. 건설 현장처럼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단백질이죠. 더 정확히는 아미노산이고요. 아미노산. 특히 우리 몸에서 못 만드는 거 있잖아요. 필수 아미노산? EAA. 이게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네,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몸에서 합성이 안 되니까 반드시 음식으로 먹어줘야 하거든요. 뭐랄까 진짜 고급 건축자재 같은 거죠. 아, 운동이라는 신호랑 단백질, 아미노산이라는 재료. 이게 딱 맞아야 MPS가 최대치가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환상의 짝꿍이죠. 운동은 근육이 이제 아미노산을 받아들일 준비를 딱 시키고 단백질은 그 재료를 공급해주고 둘 다 있어야 돼요. 흥미로운 점은 운동하고 나면 근육이 아미노산에 더 민감해진다면서요. 그 효과가 꽤 오래 간다고. 네, 맞아요. 최대 24시간, 뭐 길게는 48시간까지도 그 민감도가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회의 창 있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꽤 길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좀 의외네요. 운동 끝나고 바로 단백질 쉐이크 마셔야 하는 줄 알았는데. 물론 그것도 좋지만 생각보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아미노산 중에서도 유독 주목받는 스타 플레이어가 있다면서요? 류신이요. 아, 네. 류신. 아주 중요하죠. 이게 단순한 벽돌이 아니라 MPS 시작 버튼을 누르는 현장 반장 역할이라고요? 네, 그런 비유가 가능해요. 류신은 그 MTOC1 경로를 직접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활성화시키는 일종의 신호탄 역할을 하거든요. 와, 그럼 류신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식사할 때 단백질 총량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류신 함량이 충분하면 MPS를 꽤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오, 물론 류신도 필수 아미노산이니까 이것도 반드시 음식으로 먹어야 하고요. 그럼 이 류신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일까요? 닭가슴살 100g에 2.2g, 계란 2개에 1.1g 정도 들어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를 먹어야? 일반적으로는 식사 한 번당 류신을 약 2g에서 3g 정도, 이 정도를 MPS 최대 자극을 위한 류신 역치라고 보통 얘기해요. 아, 류신 역치 2, 3g이요? 네, 이건 이제 듣고 계신 분들이 식단 구성하실 때 꽤 실용적인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단백질 총량만 따지는 것보다 매 끼니 류신 함량까지 고려하면 MPS 최적화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근성장의 핵심은 결국 MPS가 MPB보다 높은 상태를 꾸준히 반복적으로 만드는 거네요. 네, 맞아요. 누적시키는 거죠. 그래서 추천하는 게 체중 1kg당 한 1.6g에서 2.2g 정도의 단백질을 하루에 3번에서 5번 정도로 나눠 먹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때 가능하면 끼니당 단백질 한 20g에서 30g 정도의 류신을 2, 3g 포함시키는 걸 목표로 하면 좋다는 거죠. 이게 근육 가득 참 효과 이런 개념이랑 연결되는 건가요? 네, 비슷해요. 한번 MPS가 자극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떨어지니까 꾸준히 여러 번 자극을 주는 게 유리하다는 논리죠. 그럼 운동 직후에 먹는 타이밍은요?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다는 건가요? 아예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많아요. 오히려 운동한 날 전체적으로
꾸준히 그리고 충분한 양을 섭취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흔한 오해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단백질만 많이 먹으면 근육이 막 저절로 생길 거다. 이건 아니죠. 아, 그건 절대 아니죠. 저항운동이라는 그 신호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쵸. 운동이 필수군요. 네. 또 하나, 류신이 중요하다고 해서 류신 보충제만 딱 먹는 것도 사실 효과적이지 않아요. 아, 그래요? 왜죠? 류신은 스위치 역할이잖아요. 근데 건물 자체를 지으려면 다른 모든 필수 아미노산, 그러니까 EAA라는 자재들이 다 같이 필요하거든요. 아, 벽돌만 있고 시멘트나 철근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요? 정확해요. 결국은 다양한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있는 완전 단백질 식품을 먹는 게 기본이에요. 보충제는 어디까지나 부족분을 채우거나 좀 편리하게 먹으려는 보조수단인 거고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꾸준한 저항 운동이랑 양질의 단백질, 특히 류신이랑 다른 EAA가 풍부한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것. 이게 근성장의 정석이네요. 네,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몸이 단백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아직도 연구 중인 되게 흥미로운 분야예요. 오, 더 밝혀질 게 남았군요. 그럼요. 예를 들면 최근에는 한 번에 많은 양, 예를 들어 100g 정도의 우유 단백질처럼 좀 느리게 소화되는 단백질을 먹었을 때 MPS가 12시간 이상 높게 유지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결과도 나왔어요. 12시간이나요? 와!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단백질 섭취 타이밍이나 분배 전략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배우고 발견할 게 많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하루 단백질 권장 섭취량, 이게 체중 1kg당 한 0.8g 정도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당신이 70kg이라면 하루에 한 56g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세계보건기구 WHO나 여러 나라 권장량이랑도 비슷하고요. 네, 맞아요. 그 0.8g이라는 게 보통은 질소 평형 연구라고 해서 몸에서 단백질이 더는 안 빠져나가는 딱 그 최소한의 양, 그걸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아, 최소한의 양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단백질 결핍을 막기 위한 진짜 최소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적의 건강 상태라던가 아니면 근육 성장 같은 걸 목표로 할 때는 글쎄요,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게 좀 활동량 적은 사람들 기준으로 맞춰진 경향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근력 운동 시작하신 분들은 좀 다른 기준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운동하면 근육에 미세하게 손상이 가고 그걸 회복시키고 또 성장시키는데 단백질이 꼭 필요한 건축 자재 같은 거잖아요. 네네. 그 근육 단백질 합성, MPS라고 하죠. 이 과정이 잘 돌아가야 근육도 커지고 그럴 텐데.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국제스포츠 영양학회 ISSN 같은 곳에서는요, 근력 운동 하시는 분들한테는 하루 체중 1kg당 1.4g에서 2.0g 정도를 권장해요. 1.4에서 2.0g이요? 네. 근육 증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원한다. 그러면 2.2g kg까지도 얘기가 나오고요. 물론 이건 훈련 종류나 목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비대 목적으로 고강도 훈련하면 좀 더 높은 쪽이 필요할 수 있죠. 와, 잠깐만요. 1.4g에서 2.0g이면 70kg인 분 기준으로 하루에 거의 98g에서 140g이나 되네요. 네, 그렇죠. 꽤 되죠. 좋지. 이 수준이 아니라 운동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반드시 이만큼의 섭취량을 확 늘려야 한다? 이런 의미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하루에 140g이면 닭가슴살로만 따져도 양이 상당한데 이걸 매일 식사로 다 채우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요? 아, 네. 정확히 보셨어요. 상당히 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양이죠. 그래서 닭가슴살 당연히 좋고 소고기, 생선, 계란 아니면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까지 다양하게 활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 단백질 보충제를 식사 사이나 운동 끝나고 나서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조적으로요? 네. 근데 꼭 기억하셔야 할 게 단백질만 많이 먹는다고 근육이 막 저절로 생기고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당연하죠. 효과를 보려면 적절한 강도의 운동, 그리고 점진적으로 부하를 늘려가는 게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체중 킬로그램당 한 1.6g에서 2.0g 정도, 그 수준을 넘어서면 근성장 효과가 눈에 띄게 더 커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아, 그 이상 먹는다고 막 더 좋아지는 건 아니군요. 네.
괜히 과도하게 먹으면 비용도 그렇고 소화 부담도 있고 또 불필요한 칼로리 섭취로 체지방만 늘 수도 있고요. 그럼 당신에게 맞는 양은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뭐 계산법 같은 게 있나요? 네, 간단합니다. 일단 현재 체중 킬로그램에다가 목표 범위, 그러니까 1.6g에서 2.0g 사이 값을 곱해보시는 거죠. 아, 네네. 예를 들어 70kg이시고 운동 이제 막 시작하셨다. 그러면 일단 70kg 곱하기 1.6g 해서 112g 정도. 여기서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운동 강도나 횟수가 좀 늘어나면 1.8g kg, 그러니까 260g 또는 2.0g kg, 140g까지 점차 조절해 볼 수 있겠죠. 네, 좋은 시작점이네요. 네, 물론 개인 차이는 좀 있습니다. 운동 강도나 빈도가 아주 높으시면 권장 범위 안에서도 좀 더 높은 쪽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연령도 중요해요. 특히 한 40대, 50대 이후에는 근감소증 예방 차원에서 일반 성인 권장량 0.8g kg보다는 좀 더 높은 1.0, 1.2g kg 이상이 권장되거든요. 또 활동적인 노년층이시라면 뭐 젊은 운동인들하고 비슷하게 1.2에서 2.0g kg 수준까지도 필요할 수 있고요. 아, 연령대별로도 차이가 꽤 있군요. 네. 그리고 체지방률이 만약 아주 높으신 편이라면 총 체중 말고 제지방량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대부분의 초보자 분들은 그냥 총 체중 기준으로 시작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혹시 뭐 먹는 시간이나 방법 같은 데에도 팁이 있을까요? 일단 하루 총량을 채우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요. 그래도 이왕이면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기보다는 한 3, 4시간 간격으로 20g에서 40g씩 여러 번 나눠서 드시는 게 근단백질 합성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아, 나눠 먹는 게 조금 더 낫다. 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 식품을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필수 어미노산을 골고루 얻을 수 있고요. 혹시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너무 많이 먹으면 뭐 부작용이라던가? 아, 네. 그것도 중요하죠. 권장 범위를 너무 크게 넘어서는 거. 예를 들어 체중 킬로그램당 한 2.5g 이상을 꾸준히 계속 드시는 건 좀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특히 기존에 신장 쪽에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를 하셔야 하고요. 네, 그건 꼭 그래야겠네요. 그리고 뭐 소화불량이라든가 다른 영양소 섭취가 불균형해질 수도 있고요. 또 단백질도 결국은 칼로리잖아요. 그러니까 총 섭취 칼로리가 소비 칼로리보다 많아지면 그건 뭐 당연히 체지방으로 저장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체적인 식단 균형이 핵심이에요. 그렇군요. 결국 단백질 섭취량 늘리는 것만큼이나 꾸준한 운동, 그리고 전체 식단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거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은 예를 들어 특정 시간대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패턴이 단순히 근육 합성뿐만 아니라 뭐 수면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밤사이에 우리 몸 회복 과정에 관여하는 호르몬 분비 같은 데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운동 시작하시면 단백질 섭취 중요하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네, 그렇죠. 이게 단순히 그냥 근육 만드는 재료, 이걸 넘어서는 거죠. 맞습니다. 그 운동하고 나서 회복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때 중요하고 또 피로 줄이는 데도 도움되고 뭐 호르몬 생성이라든지 되게 다양한 역할을 해요. 아, 그러니까 운동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진짜 꼭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필수 영양소죠. 특히 운동하는 분들은 일반적인 권장량보다 더 많이 드셔야 해요. 일반 권장량이 보통 체중 1kg당 0.8에서 1.0g 정도죠? 네, 맞아요. 근데 운동하면 근육이 손상됐다가 회복되잖아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단백질이 핵심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국제 스포츠 영양학회 같은 곳에서는 활동적인 분들한테는 체중 1kg당 1.4에서 2.0g까지도 권장하고 있어요. 1.4에서 2.0g. 꽤 범위가 넓네요. 그럼 제일 궁금한 거. 나는 얼마나 먹어야 되나? 이거죠. 네, 그렇죠. 보통은 자기 체중으로 시작하는 거죠. 네, 일단 현재 체중으로 시작하는데 목표에 따라 필요한 양이 좀 달라져요. 목표라면 뭐 근육 늘리는 거라든지. 네,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근육 증가 목표인데요. 이때는 보통 체중 1kg당 한 1.6에서 2.2g 정도. 1.6에서 2.2g이요. 그 숫자는 정말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여러 연구나 기관에서 다 비슷하게 얘기하는 범위예요.
근데 만약 그냥 체중 유지나 건강 관리가 목적이면 한 1.2에서 2.0g 정도면 괜찮고요. 아, 유지는 조금 덜 먹어도 되는군요. 근데 흥미로운 게 다이어트 할 때는 오히려 더 먹으라고 하던데요. 그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칼로리는 줄이는데 단백질은 늘린다니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렇죠. 다이어트 하면 칼로리가 부족해지니까 근육이 빠지기 쉽거든요. 아, 근손실? 네, 그걸 막으려면 단백질을 더 먹어줘야 해요. 체중 1kg당 1.6에서 많게는 한 2.4g까지도 권장돼요. 2.4g까지요? 와. 단백질이 포만감도 주고 근육 지키는 데 중요하니까요. 물론 막 칼로리 너무 제한하거나 운동 강도 약하면 조절은 해야겠지만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근육 증가 목표 범위 1.6에서 2.2g/kg 이 안에서 나한테 딱 맞는 양은 어떻게 찾아요? 아, 여기서 이제 개인차가 중요해지는 거죠. 개인차라면 어떤 걸 봐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체지방률이 좀 높은 편이다? 그러면 그냥 총체중으로 계산하면 너무 많을 수 있어요. 아, 지방 무게까지 포함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체지방 빼고 그 제지방 체중이라고 하죠. 림 바디 매스, 그걸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제지방 체중. 그거 재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네, 좀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려우면 그냥 총체중 기준으로 하되 그 범위 안에서 좀 낮은 값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6이나 1.8g/kg 정도로 시작해서 몸 반응을 보는 거죠. 아하, 일단 낮은 쪽부터 시작해서 조절해 나가라. 나이도 좀 영향이 있나요? 네, 중요해요. 특히 중장년층 이상 되시면 젊을 때보다 근육 합성 효율이 약간 떨어질 수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뭐 단백동화 저항성 이런 말도 쓰는데 그래서 근육 유지하려면 젊은 사람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체중 1kg당 1.0에서 1.6g 이상, 활동량 따라선 더 많이 드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초보자들은 어때요? 운동 막 시작한 사람들? 운동 강도가 아직 높지 않은 초보자분들은 아까 그 목표 범위 있잖아요. 거기서 낮은 수치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리는 게 안전하고 좋아요. 그럼 또 궁금한 게 운동 안 하는 날, 쉬는 날도 똑같이 챙겨 먹어야 돼요? 네, 꼭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쉬는 날도요? 네, 근육은 운동하고 나서 쉬는 동안 회복하고 성장하거든요. 이게 최소 24시간 넘게 걸려요. 아, 하루 이상 가는군요. 그렇죠. 그때 단백질이 계속 필요하니까 쉬는 날이라고 안 먹으면 안 되고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계산된 양을 하루에 어떻게 나눠 먹는 게 좋을까요? 한 번에 다 먹긴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나눠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하루 총량을 한 3번이나 4번, 식사나 간식으로 나눠서요. 3, 4번요? 네, 한 번에 한 20g에서 40g 정도 단백질을 한 3에서 4시간 간격으로 먹으면 근육 합성에 더 좋다는 연구들이 많아요. 20, 40g 감이 잘 안 오는데 음식으로 치면 어느 정도예요? 예를 들면 닭가슴살 100g이면 단백질이 한 30g 정도 들었고요. 계란 하나가 6, 7g, 두부 반모 한 150g 정도면 12에서 15g 정도 돼요. 아, 그렇게 계산해서 식단을 짜면 되겠네요. 네, 그런 식으로 참고해서 구성해 보시면 되죠. 근데 식사만으로 그걸 다 채우기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바쁘기도 하고. 그럴 땐 보충제 먹어도 괜찮나요? 일단 기본은 무조건 다양한 자연식품으로 먹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죠. 네, 그게 이상적이긴 한데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거나 아니면 뭐 간편하게 먹고 싶을 때, 그럴 때 보충제가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아, 보조적인 수단으로? 네, 처음부터 막 보충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일단 식단을 잘 짜보고 그래도 부족하다 싶으면 그때 고려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운동 끝나고 바로 먹어야 한다는 기회예창 이런 얘기도 많은데 네, 그거 많이 들어봤어요. 너무 거기에 집착하기보다는 그냥 하루 총량 있죠. 그걸 꾸준히 채우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더 중요해요. 아하, 결국 타이밍보다는 총량이랑 꾸준함이 핵심이군요. 나에게 맞는 양 찾아서 꾸준히 그리고 잘 나눠서 먹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딱 그거예요. 이게 단순히 뭐 공식에 대입하는 게 아니라 내 목표, 내 몸 상태, 반응 이런 걸 계속 보면서 조정해야 하는 거군요. 맞아요. 오늘 말씀드린 기준들을 그냥 출발점으로 삼으시고 직접 해보시면서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살펴보면서 유연하게 조절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요, 단백질량에만 너무 신경 쓰다 보면 다른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육 성장을 이야기할 때 그 근육 단백질 합성, MPS라고 하죠. 이게 분해, MPB보다 많아야 근육이 큰다. 뭐 이런 비유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건설팀, 그러니까 MPS를 더 힘내게 하려면 두 가지가 핵심인데 바로 저항성 운동이랑
단백질 섭취예요. 아, 그 두 개. 네. 이게 같이 가면 시너지 효과가 아주 좋죠. 운동으로 딱 자극 주고 단백질로 재료를 넣어주는 거니까요. 그 재료인 단백질이 그럼 몸에 들어가면 아미노산으로 바뀌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 아미노산 중에서도 좀 더 특별한, 뭐랄까, 스타 플레이어 같은 게 있나요? 아, 네네. 물론 다 중요하지만 필수 아미노산, EAEA라고 부르는 것들이 특히 그렇고요. 그중에서도 으뜸은 류신입니다. 류신. 류신이요? 네, 이게 MPS를 딱 시작하게 만드는 방아쇠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점화 스위치랄까? 오. 그래서 식속 때마다 류신을 한 2g에서 3g 정도, 그 정도 넣어주면 MPS를 켜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단백질 한 끼에 대체 얼마나 먹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많이 먹으면 무조건 좋은 건가 싶기도 하고. 그게 또 재밌는 부분인데요. 사실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연구들을 보면 젊은 성인 기준으로요. 한 끼에 고품질 단백질 20g 정도. 20g이요? 생각보다 적은데요? 네, 그 정도만 먹어도 MPS가 거의 최대치 가깝게 자극이 돼요. 물론 40g까지 늘리면 거기서 한 10에서 20% 정도 조금 더 효과를 볼 수는 있는데 그 이상 먹는다고 MPS가 계속 쭉쭉 올라가진 않아요. 아, 약간 배부르면 더 못 먹는 것처럼 근육도 어느 정도 차면 더 이상 합성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뭐랄까 포화점이 있는 거죠. 근육이 이제 재료 충분해 하는 시점이랄까요? 그럼 20g 먹는 거랑 40g 먹는 거의 차이가 아주 드라마틱하진 않다는 거네요? 네, 생각보다는요. 물론 조금 더 욕심내면 40g까지도 고려할 수 있지만 20g으로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본다는 거죠. 그럼 뭐 사람마다 체중도 다르고 하니까 좀 더 개인 맞춤으로 계산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보통 체중 1kg당 0.25g에서 0.4g 정도. 이 범위를 한 끼 권장량으로 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70kg인 사람이면 17.5g에서 28g 사이 그 정도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하루에 총 먹어야 할 단백질량 있잖아요. 보통 근육 키우려면 체중 킬로그램당 1.4g에서 2.2g 정도 권장하는데 이걸 3끼에서 5끼 정도로 잘 나눠서 먹는 전략이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끔 뭐 친구들이랑 고기 구워 먹으러 가거나 하면 한 끼에 막 엄청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바베큐 파티 같은 거 하면. 네, 최근에 보니까 한 번에 100g씩 먹는 연구도 있던데 그렇게 많이 먹으면 진짜 다 그냥 버려지는 건가요? 아까 포화점 얘기도 하셨고. 아, 그 연구 말씀이시죠. 트로멜렌 연구. 그게 또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운동 후에 100g을 먹은 그룹이랑 25g 먹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100g 먹은 쪽이 12시간 동안 MPS 반응이 더 높고 더 길게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어요. 오, 그럼 낭비되는 게 아니네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특히 뭐 다른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랑 같이 먹는 혼합식 형태거나 아니면 소화가 좀 느린 단백질이라면 그 많은 양도 몸에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예요. 흥미롭네요. 그럼 가끔 그렇게 많이 먹어도 괜찮을 수 있다. 네, 뭐 가끔은요. 하지만 역시 매일 그렇게 먹기는 좀 그렇고 현실적으로는 하루 총량 잘 챙기면서 한 끼에 20g에서 40g 아니면 체중 맞춰서 꾸준히 나눠 먹는 게 제일 실용적이죠. 역시 꾸준함이 중요하군요. 아, 그리고 예전에 진짜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그 단백질 창문이요. 운동 끝나면 30분 안에 막 단백질 쉐이크 먹쳐야 한다고. 아, 기회의 창. 네. 네, 그거 진짜 그렇게 꼭 지켜야 하나요? 거의 강박 같았는데. 그 단백질 창문 이론은 이제 많이 좀 유연해졌어요. 예전에는 30분, 길어야 1시간 이렇게 봤는데 요즘 연구들을 보면 그 창문이 훨씬 넓어요. 훨씬 넓다고요? 얼마나 넓어졌는데요? MPS가 높아지는 효과가 운동하고 나서 최소 24시간, 길게 보면 48시간까지도 간다는 결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기회의 창은 뭐 5시간, 6시간 이상으로 훨씬 여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와, 진짜요? 그럼 그 시간에 대한 압박감은 좀 내려놔도 되겠네요. 그렇죠. 핵심은 그 골든타임에 막 집착하는 것보다 하루 동안 내가 먹어야 할 총 단백질량을 잘 채우고 있나, 그리고 그걸 꾸준히 나눠 먹고 있나,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아, 총량이랑 꾸준한 분배. 네. 특히 운동 초보자분들은 운동 끝나고 그냥 한두 시간, 뭐 3시간 안에 단백질 들어간 식사 잘 챙겨 드시는 걸로도 충분해요. 물론 이제 공복에 운동하셨다면 조금 더 빨리 드시는 게 회복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 식단 짤 때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는 단백질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식사 메뉴를 정할 때 닭가슴살이든 생선이든 두부든 콩이든 일단 단백질부터 딱 정하고 아, 메인부터. 네. 거기에 이제 채소나 현미밥 같은 탄수화물 그리고 뭐 아보카도나 견과류 같은 건강한 지방을 추가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가능하면 동물성, 식물성 가리지 않고 좀 다양하게 드시는 게 좋고요. 단백질 종류마다 뭐 다른 점도 있나요? 네, 흡수 속도가 좀 다르죠. 예를 들어 유청 단백질은 흡수가 빠르고 카제인 단백질은 좀 느려요. 그래서 카제인은 자기 전에 먹으면 밤새 천천히 아미노산을 공급해 줄 수 있어서 좋다고 하고요. 식물성 단백질도 양만 충분히 먹으면 동물성 못지않게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식사 예시를 좀 들어보면 아침에는 뭐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 좀 넣어서 먹고 한 20에서 30g 정도, 점심이나 저녁에는 닭가슴살 한 120g에서 150g 정도, 구워서 현미밥 이런 채소랑 먹으면 한 35에서 45g 나올 거고, 아니면 두부 넣고 채소 볶음밥 하면 한 20에서 25g 될 거고, 간식으로 코티지 치즈나 단백질 쉐이크는요. 그건 언제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건 역시 자연식품이죠. 그런데 뭐 바쁘거나 해서 식사로 다 채우기 어려울 때 아니면 운동 직후에 좀 간편하게 먹고 싶을 때 그럴 때 보충제가 유용한 보조수달이 될 수 있어요. 어디까지나 보충하는 역할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연식품 우선, 보충제는 보조적으로. 네. 결국 정리하면 한 끼에 20g에서 40g 또는 체중 기반으로 계산한 양을 드시고 하루 총량 잘 채우고 이걸 하루에 서너 번, 많게는 5번 나눠서 꾸준히 먹는 거. 그리고 타이밍은 너무 강박 갖지 말고 유연하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꾸준함. 정말 그게 답인 것 같네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사람 몸이라는 게 계속 변하잖아요. 나이 들면서 또 운동 강도나 종류에 따라서 필요한 양이나 방식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고요. 맞습니다. 그 점도 중요하죠. 오늘 이야기 나눈 이런 가이드라인들을 기본으로 삼되 장기적으로는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살피면서 조금씩 조절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결국 근육을 키우려면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정확히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그 근육 단백질 합성, MPS? 그거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이게 뭐 운동하고 나서 근육 회복되고 커지는 그런 핵심 과정이라고 들었거든요. 아미노산, 특히 그 류신이라는 거 그게 중요하다면서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근육 성장은 사실 단순히 합성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근육이 분해되는 과정, 그러니까 MPB라고 하죠. 아, MPB요? 네, MPB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MPS 총량이 MPB 총량보다 많아져야, 그러니까 순 단백질 균형이 플러스를 딱 찍어야 비로소 근육이 실제로 늘어나는 거죠. 아하. 운동 자체가 MPS랑 MPB를 둘 다 자극하는데 여기에 단백질을 딱 섭취해주면 MPS는 더 끌어올리고 MPB는 좀 억제해서 이 균형을 우리한테 유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뭐 이것저것 따지기 전에요.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건 뭘까요? 혹시 언제 먹느냐보다 얼마나 먹느냐, 이게 더 핵심인가요? 여러 연구에서도 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한다면서요? 아, 바로 그겁니다. 예, 여러 연구 결과들이 아주 일관되게 보여주는 게 하루에 먹는 총 단백질 섭취량, 이게 근육 성장하고 근력 증가에 제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 총량이군요. 그렇죠. 근육 성장을 진짜 목표로 한다면 현재 기준으로 체중 1kg당 한 1.6g에서 2.2g 정도, 이 정도 단백질을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1.6에서 2.2요? 와, 그럼 70kg이면 네, 70kg이시면 하루에 한 112g에서 154g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일반 관장량 그 0.8g에 비하면 엄청 높은 건데 그만큼 근력 운동이 근육 회복하고 성장을 위해서 재료를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와, 1.6에서 2.2g이면 진짜 많은 양인데요. 근데 있잖아요. 예전부터 운동 끝나자마자 막 30분 안에 단백질 안 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들 하잖아요. 그 아나볼릭 윈도우라는 거요. 그거 진짜 그렇게 칼같이 지켜야 하나요? 저도 맨날 시간 재면서 막 급하게 쉐이크 마시고 그랬거든요. 아, 그 30분 규칙. 네네. 그거 생각보다 좀 과장된 면이 있어요. 네, 정말요? 네. 그 2013년에 나온 주요 리뷰 논문 같은 걸 보면 그렇게까지 좁은 기회의 창을 뒷받침할 만한 강력한 과학적 증거는 사실 좀 부족합니다. 오,
실제로는 운동 전에 뭘 먹었는지, 언제 먹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창이 훨씬 넓고 좀 유연해요. 뭐 운동 전후로 총 2시간에서 6시간, 어떨 땐 그 이상으로도 볼 수 있고요. 6시간까지요? 네. 그리고 MPS 자체도 운동하고 나서 보통 24시간에서 48시간까지는 쭉 상승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국내 연구들 결과만 봐도 운동하고 1시간 안에 먹은 그룹이랑 3시간 있다 먹은 그룹이랑 근육 합성량에 막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뭐 이런 결과도 있고요. 휴, 다행이네요. 그럼 총량만 채우면 뭐 한 번에 몰아먹든 나눠 먹든 큰 차이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좀 요령이 있을까요? 아까 그 연구 얘기 들어보니까 세 끼에 나눠 먹는 게 저녁에 몰아먹는 것보다 근육 합성이 훨씬 좋았다면서요. 네,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최적화 전략이 나오는 거죠. 뭐냐면 한 끼에 우리 몸이 근육 합성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단백질 양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아, 한계가 있군요. 보통 한 20g에서 40g 정도, 이 정도가 최적 범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많이 먹는다고 해서 MPS가 계속 비례해서 뭐 쭉쭉 올라가지는 않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루 총량을 한 3번에서 5번 정도로 나눠서 매번 20에서 40g씩 꾸준히 공급해주는 거. 이게 24시간 내내 MPS 스위치를 여러 번 탁탁 켜는 것처럼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오, 스위치를 여러 번 켜는 거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균등하게 분배한 게 몰아먹는 것보다 24시간 총 MPS를 한 25%나 더 높였다는 연구 결과도 딱 이걸 뒷받침하는 거고요. 특히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게 밤새 약간 근손실 상태였던 거에서 빨리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기본 원칙은 총량 채우고 나눠 먹는 거. 이게 기본이군요. 그런데 혹시 예를 들어서 아침 공복에 운동했을 때처럼 타이밍이 조금 더 중요해지는 그런 특별한 상황도 있을까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공복 상태로 좀 오래 있다가 운동을 했다면 아무래도 근육 분해가 더 촉진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운동 끝나고 나서 가능한 한 빨리, 예를 들면 한 30분에서 60분 안에는 단백질을 한 20에서 40g 정도 섭취해서 회복을 좀 서둘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아, 공복 운동 후에는 빨리 먹는 게 좋군요. 네, 반대로 근데 운동하기 한 1시간에서 3시간 전에 단백질 포함된 식사를 충분히 했다면 운동 직후에 막 급하게 먹어야 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잠들기 전에 단백질 먹는 건 어때요? 이것도 도움이 될까요? 아, 자기 전 단백질. 네, 이것도 연구가 꽤 있는데요. 자기 전에 카제인처럼 좀 소화가 느린 단백질 있잖아요. 네, 카제인. 네, 그런 걸 한 40g 정도 섭취하면 자는 동안에도 아미노산을 천천히 계속 공급해줘서 밤 시간 동안의 근육 회복이랑 합성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오, 자는 동안에도요? 네, 이게 뭐 꼭 해야 하는 필수 전략, 이건 아니지만 하루 총량 채우기가 좀 버겁거나 회복 효과를 조금이라도 더 높이고 싶다, 이럴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 정도는 됩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우선순위는 첫째가 총량, 둘째가 분배, 마지막이 타이밍. 뭐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겠네요. 완벽한 타이밍에 너무 강박가질 필요는 없겠어요. 바로 그렇죠. 네, 딱 그 순서입니다. 이 원칙들을 제대로 알고 나면 이제 매 끼니가 그냥 배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내 근육 성장을 위한 전략적인 기회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전략적 기회요? 네, 어쩌면 이것 자체가 식단을 대하는 관절 자체를 좀 바꾸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평소 식단으로 충분한 단백질을 다 태우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보충제를 생각해보게 되죠. 네, 그렇죠. 특히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국제 스포츠 영양학회 네. ISSN이라고 하죠. 네. 거기서는 체중 1kg당 한 1.4g에서 2.0g 정도 네. 이렇게 섭취를 권장하더라고요. 네, 꽤 많은 양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70kg이시면 하루에 거의 뭐 98g에서 140g 이게 필요한 건데, 와, 이걸 닭가슴살로만 먹는다 치면 거의 500g 이상 매일 먹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유,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부담이 크죠. 네. 그럴 때 이제 보충제가 그 부족한 부분을 좀 메워줄 수 있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 이제 근력 운동하고 나면 근육 단백질 합성, MPS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막 활발해지거든요. 아, MPS요? 네. 네. 쉽게 말하면 근육이 이제 손상된 걸 복구하고 더 커지려는 과정인데, 그때 재료가 되는 아미노산이 충분히 들어가줘야 해요. 재료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운동 강도가 높거나 훈련을 자주 해서 단백질이 더 많이 필요한데, 식사만으로는 이게 좀 따라가기 벅차다 싶을 때요.
그럴 때 보충제가 근육 성장이나 회복 잠재력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운동 끝나고 바로 빨리 단백질 흡수시키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네. 유청 단백질 같은 거. 이게 자연식품보다는 소화 흡수가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요즘에는 그 기회의 창이라고 하는 거요. 운동 끝나고 단백질 먹는 타이밍, 그게 생각보다 좀 길다 이런 연구도 있긴 하던데. 맞아요. 그게 좀 여유가 생겼죠. 근데 단백질 자체가 포만감도 좀 주고 소화되면서 에너지 소모도 많아서 신진대사를 좀 활발하게 하는 효과도 있고요. 오호. 이럴 때 이제 단백질 함량만 높은 보충제, 이런 게 불필요한 탄수화물이나 지방 섭취 없이 단백질 목표량 채우는 데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렇군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역시 기본은 자연식품이다. 이 점은 좀 강조해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자연식품에는 단백질 말고도 뭐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또 뭐 파이토케미컬 이런 다른 영양소들이 엄청 많으니까요. 이건 보충제만 먹어서는 얻기 힘든 부분이죠.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보충제 장점도 물론 분명해요. 간편하죠. 또 어떤 종류, 유청 같은 건 흡수가 빠르고요. 단백질 순도도 높고 양 조절하기도 쉽잖아요. 네, 그건 편하죠. 반면에 이제 미량 영양소는 부족하고 뭐 인공 감미료 같은 첨가물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 또 비족 문제도 있고 자칫하면 자연식을 좀 소홀히 할 수도 있고요. 아, 맞아요. 너무 보충제만 의존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총 단백질 섭취량만 같으면 근성장 효과는 자연식이랑 보충제랑 큰 차이 없다. 이런 연구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장기적인 건강을 생각하면 다양한 영양소를 주는 자연식 중심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균형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한 전철 단백질의 70, 80%는 자연식으로 나머지 한 20, 30% 정도를 필요할 때 보충제로 채운다. 이런 접근이 좀 현명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충제를 쓰기로 했다면 종류가 너무 많아서 또 고민인데요. 제일 흔한 게 우유에서 뽑는다는 유청, 웨이 단백질이죠. 네, 맞아요. 그게 제일 대중적이죠. 흡수가 빠르고 그 근육 합성에 중요하다는 BCAA 함량이 높다고 하고요. 네. 근데 유청도 또 가공 정도에 따라 나뉘어요. 가장 기본적인 게 농축 유청 단백, WPC라고 부르는 겁니다. WPC요? 네, 이건 가성비는 좋은데 유당이 좀 남아있어서 혹시 우유 드시면 속 불편하신 분들은 이것도 좀 그럴 수 있어요. 아, 유당 불내증 있으신 분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유당이랑 지방을 더 많이 제거해서 단백질 순도를 막 90% 이상으로 확 높인 게 분리유청 단백, WPI입니다. WPI? 그게 더 비싸겠네요. 네, 아무래도 좀 더 비싸죠. 유당불내증 있으시거나 아니면 칼로리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싶다 하시면 WPI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럼 WPH는 뭐예요? 아, WPH, 가수분해 유청 단백인데요. 이건 WPI를 더 잘게 쪼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흡수가 가장 빠르다고 하는데 가격이 제일 비싸고 특유의 약간 쓴맛, 그런 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 맛이 좀 덜할 수도 있군요. 그럼 반대로 흡수가 아주 느리다는 카제인 단백질도 있잖아요. 이것도 우유 단백질이라면서요? 네, 맞아요. 우유 단백질의 한 80% 정도가 카제인이에요. 이건 천천히 소화되니까 보통 자기 전에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밤새 근육 지키려고요. 그렇죠. 한 6시간에서 8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아미노산을 공급해 주니까 자는 동안 근육 분해되는 걸 좀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식사 사이 간격이 길어질 때도 좋고요. 그렇군요. 아, 그리고 요즘은 식물성 단백질도 엄청 많던데요? 네네. 채식하시는 분들이나 유제품 소화 잘 못 시키는 분들한테 좋죠. 완두콩 단백질, 쌀 단백질, 대두 단백질 이런 게 대표적인데요. 종류가 많네요. 네. 근데 얘네들은 각각 특정 아미노산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완두콩은 메티오닌이 좀 부족하고 쌀은 라이신이 좀 부족하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럼 하나만 먹으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 식물성 단백질을 이렇게 섞어 놓은 제품들이 많아요. 서로 부족한 아미노산을 보완해서 완전 단백질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하, 블렌딩된 제품이 좋겠군요. 그럼 섭취 타이밍은요? 예전엔 진짜 운동 끝나고 30분 안에 못 마시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좀 달라졌다면서요? 하하, 네, 맞아요. 그 기회의 창 때문에 다들 엄청 조급해하셨죠? 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 그 창이 생각보다 훨씬 넓다는 게 이제 중론이에요. 운동 직후 막 몇십 분 안에 강박적으로 먹어야 한다. 이거보다는 하루 총 단백질 섭취량이 있죠? 그걸 충분히 채우는 게 더 중요하고요. 충량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그걸 한 3, 4시간 간격으로 20g에서 40g씩 규칙적으로 나눠 먹는 거. 그게 근육 단백질 합성을 꾸준히 높게 유지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아, 나눠 먹는 게 좋군요. 그렇죠. 물론 운동 전 후 1, 2시간 안에 단백질 섭취하는 것도 여전히 좋은 전략이긴 해요. 그리고 한 번 먹을 때 근육 합성 스위치를 딱 켜주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있거든요. 류신이요? 네. 그게 한 0.7g에서 3g 정도 포함되면 더 좋다고 하고요. 아, 류신 함량도 봐야겠네요. 근데 그 단백질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에 무리 간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건 좀 괜찮을까요? 그 걱정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사실 최근 연구 결과들을 쭉 보면요. 원래 신장 질환이 없던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요. 그런 분들은 권장 범위, 그러니까 체중 킬로그램당 1.4g에서 2.0g 혹은 뭐 그 이상을 먹어도 신장 기능에 딱히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보고가 많아요. 아, 다행이네요. 네. 근데 물론 본인 건강 상태가 좀 염려된다 하시면 당연히 전문가랑 상담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단백질 섭취 늘릴 때는 노폐물 배출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거.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물 많이 마시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제품 고를 때 라벨을 정말 꼼꼼히 봐야겠어요. 네, 그건 필수죠. 실제 단백질 함량이 얼마인지, 뭐 당류나 나트륨은 얼마나 들었는지, 다른 첨가물은 뭐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GMP나 HACCP 인증 마크 같은 거요. 아니면 해외 제품이면 NSF 인증 같은 거. 이런 게 있는지. 그러니까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을 보증하는 마크가 있는지도 살펴보면 좋죠. 인증 마크 확인.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중요한 건데요.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조 수단이라는 점.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아, 네, 그렇죠. 이것만 믿고 막 식단 대충하고 운동도 꾸준히 안 하면 원하는 효과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는 단백질만 먹는 것보다 적절한 양의 탄수화물을 같이 먹는 게 근육 글리코겐 회복에도 좋고 단백질 흡수율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점.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근육 키우려면 단백질 이거 뭐 필수잖아요. 근데 하루 총 양만 딱 맞추면 되는 건지 아니면 나눠 먹는 게 진짜 다른 건지 이게 궁금해요. 근육 단백질 합성, MPS라고 하죠. 이걸 얼마나 잘 또 꾸준히 자극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리 근육은 뭐 쉬지 않고 단백질을 분해하고 또 새로 만들고 이걸 반복하거든요. 근육이 커지려면 당연히 만드는 속도, 즉 MPS가 분해되는 속도보다 빨라야 하는 거죠. 아하. 운동이랑 단백질 섭취가 이 MPS 스위치를 탁 켜주는 건데 이걸 얼마나 자주 그리고 길게 켜두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나눠 먹는 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어떤 연구 결과 보니까 하루 단백질량은 똑같은데 세 끼에 30g씩 나눠 먹은 쪽이 저녁에 막 65g 몰아서 먹은 쪽보다 하루 총 MPS가 한 25%나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꽤 큰 차이 아닌가요? 네, 상당한 차이죠. 그러니까 매 끼니마다 적절한 양이 딱딱 들어와줘야 MPS가 효율적으로 계속 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한 번에 너무 많이, 예를 들어 뭐 40g 이상 이렇게 먹으면 우리 몸이 그걸 전부 근육 만드는 데 쓰지를 못해요. 다 못 쓰는군요. 네, 일종의 뭐랄까 처리 한계, 거기에 딱 부딪히는 거죠. 이걸 역치라고도 하는데 비유하자면 스위치를 이미 최대로 켰는데 더 세게 누른다고 불이 더 밝아지진 않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럼 그 40g 넘는 단백질은요, 이거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닐 테고, 설마 다 지방으로 가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근육 합성에 쓰이고 남은 아미노산은 일단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방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우유 단백질처럼 천천히 흡수되는 걸 100g 먹었더니 12시간 동안 MPS가 높게 유지됐다는 연구도 있긴 해요. 근데 이건 일반적인 식사랑은 좀 다르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네요. 네, 그래서 보통은 아미노산 농도를 꾸준히 좀 높게 유지하려면 몇 시간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나눠 먹는 게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자주 또 얼마큼씩 먹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요? 막 진짜 2시간마다 알람 맞춰놓고 먹어야 하나요? 하하, 뭐 그럴 필요까진 없고요. 보통은 하루에 한 3번에서 5번,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봐요.
대략 3시간에서 4시간 간격이죠. 네네. 한 번 먹을 때 양은 대략 20g에서 40g 사이. 이 정도가 MPS를 가장 효과적으로 자극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20에서 40g. 네, 뭐 체중 1kg당 0.25g에서 0.4g 정도로 계산해 볼 수도 있고요. 이 정도 양이 그 MPS 스위치를 확실하게 탁 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양만 중요한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뭐 단백질 종류라던가 이런 것도 따져봐야 하나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양 못지않게 질이 중요해요. 특히 류신이라는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핵심입니다. 류신이요? 네, 류신. 이게 MPS를 아주 강력하게 촉발시키는 뭐랄까 핵심 열쇠 같은 거거든요. 보통 한 끼에 류신이 한 2g에서 3g 정도? 이 정도면 MPS를 최적으로 자극하는 데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하. 근데 이게 딱 고품질 단백질 20g에서 40g 정도에 들어있는 양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0, 40g 권장량이 사실은 이 류신 목표치를 채우기 위한 좀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류신이 핵심이요. 그럼 이제 타이밍 얘기를 좀 해볼까요? 특히 아침 걸으면 근손실 온다. 뭐 이런 얘기도 많고 또 운동 끝나고 막 30분 안에 단백질 안 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네, 아침 식사 중요합니다. 밤새 공복 상태가 유지되면서 근육이 좀 분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단백질을 한 30g 정도 먹어주면 이 분해를 멈추고 다시 합성 모드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죠. 네. 운동 전후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운동하기 한 1시간에서 30시간 전에 한 20에서 30g 정도 먹으면 운동 중에 근육이 덜 깨지도록 좀 도와주고요. 오. 그리고 운동 끝나고 나서 뭐 몇 시간 안에 20g에서 40g 정도 먹는 건 회복이랑 MPS 촉진에 필수적이죠. 아, 근데 그 운동 직후 30분, 소위 기회의 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신경 안 써도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그 30분을 엄청 강조했었는데 요즘에는 그 연구들을 다시 보니까 운동 끝나고 그냥 몇 시간 안에만 잘 챙겨 먹으면 충분하다. 이게 중론입니다. 너무 그 시간에 막 얽매여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아, 다행이네요. 네, 오히려 식사 사이 간격이 너무 벌어진다 싶으면 그 사이에 뭐 그릭 요거트나 삶은 달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단백질 간식 한 20g 내외로 먹어주는 게 다음 식사 때까지 MPS를 쭉 이어주는 데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 현실적인 팁인데요. 사실 매번 완벽하게 챙기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완벽한 계획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본인 생활 패턴에 맞춰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맞아요. 지속 가능성. 예, 바쁘시면 주말에 미리 닭가슴살 같은 거 좀 삶아 두거나 아니면 단백질 쉐이크나 바, 뭐 견과류 같은 거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외식할 때도 좀 의식적으로 단백질 많은 메뉴 고르시고요. 하루 3번에서 5번 챙기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면 일단 아침, 저녁 이렇게 2번으로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서 자기 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보면서 조금씩 조절해 나가면 되는 거죠. 결국엔 단순히 하루 총 단백질 양만 계산기에 두드려 볼 게 아니라 이걸 언제 또 어떻게 나눠 먹는지가 근육 성장에는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하루 3번에서 5번, 그리고 매번 20g에서 40g의 고품질 단백질, 이 리듬이 MPS를 효과적으로 계속 켜두는 열쇠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자신에게 맞는 지속 가능한 루틴을 찾는 겁니다.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어요. 단백질의 종류 있잖아요. 빨리 흡수되는 유청 단백질과 좀 느리게 흡수되는 카제인 단백질. 이런 종류가 지금 이야기한 타이밍 전략이랑 또 어떻게 상호작용할까? 특히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는 어떨까요? 이건 한번 각자 고민해 보시면 재미있는 퍼즐 조각이 될 겁니다. 운동하고 나서 단백질 챙겨 먹다 보면 또 닭가슴살인가 싶을 때가 있죠. 근육 회복이란 성장에 단백질 중요한 건 알겠는데 매번 좀 비슷한 것만 먹으니까 질리잖아요. 포만감 덕분에 체중 관리에도 좋다는데 좀 더 맛있게 새롭게 단백질 채울 방법 없을까요? 물론입니다. 고단백 식단이라고 해서 꼭 그렇게 단조로울 필요는 없어요. 주변에 이렇게 찾아보면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아주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란은 정말 좋은 선택지예요. 계란이요? 네. 100g당 단백질이 한 13g 이상 들어있을 뿐 아니라 우리 몸이 못 만드는 필수 아미노산 있잖아요. 그걸 모두 함유한 뭐랄까 말 그대로 완전 단백질 식품이죠.
특히 근육 합성에 중요한 류신 함량도 꽤 높고요. 아, 네네. 계란이 영양면에서 좋다는 건 알겠는데 사실 뭐 삶거나 프라이 말고는 좀 물릴 때도 있거든요. 좀 간편하면서도 약간 다르게 먹을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요. 그 전자레인지에 채소 약간 넣고요. 계란 풀어서 한 1, 2분? 그 정도만 돌려도 부드러운 계란찜이 그냥 뚝딱 완성되고요. 오, 전자레인지 계란찜? 네. 그리고 바쁜 아침에는 통밀빵 사이에 넣어서 샌드위치로 만들면 그거 아주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다른 요리에 이렇게 추가하기도 정말 쉽고요. 오, 전자레인지 계란찜은 진짜 간편하겠네요. 그러면 그 식물성 단백질 쪽에서는요, 어떤 걸 좀 추천하세요? 두부를 빼놓을 수 없죠. 아, 두부. 네. 100g당 한 7g에서 9g 정도? 그 정도 단백질을 제공하는데 무엇보다 좋은 건 조리 없이 바로 먹거나 살짝 데치기만 해도 된다는 거. 이게 큰 매력이에요. 그냥 바로 먹을 수 있으니까요. 네. 좀 뭐랄까 심심하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땐 이제 간장 베이스에 간단한 양념장을 살짝 곁들이거나 아니면 들깨가루나 허브 같은 향신료를 활용하면 풍미가 훨씬 살아나요. 아까 말씀드린 계란하고 같이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두부기름찜으로 만드는 것도 부드럽고 고소해서 먹기 편한 방법이고요. 그것도 진짜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럼 좀 더 간편하게 그냥 떠먹기만 하면 되는 그런 건 없을까요? 그릭 요거트가 아주 좋습니다. 아, 그릭 요거트. 네, 일반 요거트보다 만드는 과정에서 유청을 좀 더 많이 걸러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함량이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높고 질감도 훨씬 꾸덕하죠. 덕분에 포만감도 상당하고요. 그릭 요거트는 보통 과일이나 견과류랑 같이 먹는데 혹시 뭐 다른 활용법도 있을까요? 그럼요. 그 마요네즈 대신에 샐러드 드레싱 베이스로 쓰거나 아니면 허브나 마늘 같은 거 섞어서 채소 스틱 찍어 먹는 딥소스 있잖아요. 그걸로 만들면 아주 훌륭해요. 딥소스. 네, 단맛 없는 플레인 제품을 고르면 활용도가 더 높고요. 아, 그러네요. 여기에 뭐 참치 통조림 같은 것도 추가하면 괜찮겠네요. 네네. 기름만 쭉 빼면 바로 샐러드나 샌드위치에 넣을 수 있고 단백질뿐만 아니라 그 염증 감소나 두뇌 건강에 좋다는 오메가3 지방산까지 챙길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물에 담긴 라이트 참치 같은 거 고르면 지방 부담도 좀 줄일 수 있겠고요. 아, 좋은 지적이세요. 참치처럼 편리한 옵션도 좋고 중요한 건 역시 이렇게 다양한 식품을 좀 번갈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재료라도 조리법이나 양념의 변화를 주는 게 질리지 않고 꾸준히 식단을 이어가는 핵심입니다. 조리법이나 양념. 네. 네, 예를 들어서 닭가슴살도 뭐 카레가루나 파프리카 가루 같은 향신료로 밑간해서 굽거나 볶으면 전혀 새로운 맛을 즐길 수 있죠. 아하. 다양한 단백질 식품 활용하고 조리법에 변화 주는 거 말고 또 신경 쓸 부분이 있을까요? 그 단백질에만 너무 치중하는 것도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흔히 단백질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주 에너지원이잖아요. 이걸 충분히 섭취해야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안 쓰이고 근육 합성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특히 뭐 현미나 통곡물 같은 복합 탄수화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에너지를 꾸준히 공급해주고요. 그럼 지방은요? 지방은 왠지 좀 피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아니요. 건강한 지방은 필수입니다. 뭐 견과류, 아보카도, 등푸른 생선 이런 데 든 불포화 지방은요. 세포막을 구성하고 또 지용성 비타민 흡수도 돕고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데 꼭 필요해요. 그렇군요. 네. 결국에는 단백질, 그리고 복합 탄수화물, 건강한 지방 이 세 가지 영양소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특정 음식 하나에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서 맛있게 조리하고 또 전체적인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게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이걸 꼭 먹어야 해 이런 어떤 부담감보다는 오늘은 이걸 어떻게 좀 더 맛있고 건강하게 먹어볼까 이렇게 즐겁게 접근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그런 고민과 시도 자체가 건강한 식단을 계속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뭐랄까 원동력이 될 겁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우리 몸에서 근육 단백질 합성, 그러니까 MPS가 활발해야 한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그렇죠. 근육은 계속 단백질을 만들고 또 분해하는데 이 합성량이 분해량보다 많아야 그래야 근육이 실제로 커지는 거죠. 맞습니다.
이 합성을 쭉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바로 식사로 섭취하는 단백질, 그중에서도 필수 아미노산 EEA입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그럼 한 끼의 단백질, 얼마나 먹어야 이 MPS 스위치를 제대로 켤 수 있을까요? 그게 궁금하죠. 예전에는 한 20에서 25g 정도면 충분하다. 넘치면 그냥 뭐 에너지로 쓰인다. 이렇게 생각했죠. 네. 근육이 꽉 찼다 뭐 이런 느낌? 그렇죠. 그런 개념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연구를 보면 특히 운동 직후에는 40g 섭취가 20g보다 MPS를 한 10에서 20% 정도 더 높일 수 있다는 결과도 나옵니다. 오, 꽤 차이가 나네요. 네. 물론 이건 사람마다 다르고 뭐 체중이나 근육량, 운동 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개인차가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류신 역치라는 개념인데요. 류신 역치요? 네,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인 류신이 MPS 시작 버튼, 뭐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해요. 아하. 그래서 식사마다 약 2g에서 3g 정도의 류신은 섭취해줘야 효과적으로 MPS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유총 단백질이 인기 있는 이유도 사실 그거죠. 류신 함량이 높고 흡수가 빠르거든요. 아, 류신이 핵심 스위치군요. 그럼 하루 총 단백질량이 정해져 있다면 이걸 어떻게 나눠 먹는 게 좋을까요? 한 번에 많이 먹는 거랑 꾸준히 나눠 먹는 거. 차이가 있을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총 80g의 단백질을 섭취하게 한 연구가 있었어요. 네네. 세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1.5시간마다 10g씩 8번. 와, 엄청 자주네요. 그렇죠. 다른 그룹은 3시간마다 20g씩 4번. 마지막 그룹은 6시간마다 40g씩 2번 먹게 했죠. 결과가 어땠나요? 3시간 간격으로 20g씩 4번 먹은 그룹의 MPS가 가장 높았습니다. 아, 중간 그룹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자주 먹거나 반대로 너무 몰아먹는 것보다는 적절한 간격으로 꾸준히 나눠 먹는 것이 하루 총 MPS를 높이는 데 유리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흥미롭네요.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단순히 나눠 먹는 게 좋다. 이거 이상으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게 근육세포가 단백질 합성을 한번 시작하고 나면 잠시 쉬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쉬는 시간이요? 네, 이걸 부릉기라고 부르는데 대략 1.5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지속돼요. 아, 부릉기? 이 시간 동안에는 추가로 아미노산이 들어와도 반응이 좀 둔감해집니다. 그렇군요. 혈액 속 류신 농도가 다시 기준치 아래로 좀 내려가야 재자극이 효과적인 거죠. 아하, 그래서 너무 자주 먹는 건 비효율적일 수 있군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짧은 간격, 막 2시간 이내로 단백질을 계속 공급하는 것보다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혹은 뭐 4시간에서 6시간까지도 보는데 그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MPS를 효율적으로 여러 번 자극하는 데 더 좋다는 겁니다. 네. 하루에 최대로 MPS를 자극할 수 있는 횟수도 아마 4번에서 5번 정도로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막 운동 시작한 분들, 초보자분들은 하루 총 단백질을 얼마나 목표로 하는 게 좋을까요? 국제스포츠영양학회 ISSN 같은 곳에서는 보통 활동적인 성인 기준으로 체중 1kg당 1.4g에서 2.0g을 권장합니다. 1.4에서 2.0g. 네. 근데 근육량 증가가 목표라면 최소 1.6g/kg 이상, 특히 저항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1.6g에서 2.2g/kg까지도 권장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네요. 그쵸. 의외로 운동 초보자가 근육 성장이 막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라 오히려 단백질이 더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 초반에 더 필요하다고요? 네. 그러니까 최소 1.6g/kg 정도를 목표로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루 총량을 정했으면 이걸 끼니마다 나눠야 할 텐데 한 끼에는 그럼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한 끼에는 보통 체중 1kg당 0.4g 정도 또는 그냥 절대량으로 20에서 40g 사이를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킬로그램당 0.4g 또는 20에서 40g.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류신도 끼니당 한 2g 정도 포함되도록 신경 쓰면 더 좋고요. 네네, 류신. 이걸 기준으로 하루 3번 식사랑 뭐 한두 번 정도 단백질 간식을 통해서 총량을 채우는 거죠. 아, 그럼 간식 포함해서 최소 4번 정도. 네, 그쵸. 하루 최소 4번 정도 나눠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간격은 앞서 말한 부릉기 고려해서 3에서 4시간 정도가 이상적이겠고요. 실제로도 아침 식사를 포함해서 단백질을 균등하게 나눠 먹은 그룹이 저녁에 몰아서 먹은 그룹보다 근육량 증가 경향이 더 컸다는 연구도 있어요. 와, 총량이 같아도 분배 방식이 진짜 중요하군요. 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 그럼 예전에 운동 끝나자마자
막 30분 안에 단백질 쉐이크부터 찾던 그 기회의 창 있잖아요. 네네. 기회의 창.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도 정말 궁금해하실 텐데. 네, 그 30분에서 1시간짜리 기회의 창 이론은 이제 좀 달라졌습니다. 오, 그래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 운동 후에 근육이 단백질 합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태는 최소 12시간, 길게는 24시간 이상 지속된다고 봐요. 24시간이요? 와. 네, 생각보다 훨씬 긴 거죠. 그럼 그 시간에 집착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죠. 운동 직후 타이밍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고요. 하루 총 단백질 섭취량이랑 그걸 꾸준히 분배하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중요하다. 네, 현실적으로는 그냥 운동 끝나고 1시간이나 2시간 안에 단백질 포함된 식사를 챙겨 드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타이밍 강박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겠네요. 다행입니다. 혹시 잠자기 전에 단백질 먹는 건 어떤가요? 밤새 근육이 빠지는 걸 막아준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자는 동안에는 우리가 음식을 안 먹으니까 근육 단백질 분해, MPB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자기 전 단백질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 잠들기 한 30분에서 1시간 전쯤에요. 소화 흡수가 좀 느린 단백질 있잖아요. 네. 카제인 같은 거요. 네, 맞아요. 우유나 그릭 요거트에 많은 카제인 단백질을 한 30에서 40g 정도 섭취하면 자는 동안에도 꾸준히 아미노산을 공급해줘서 MPS를 유지하고 근육 회복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와, 정말 실용적인 정보네요. 그런데 이걸 바쁜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기가 이게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꾸준함이 중요하죠. 현실적인 게 중요하니까.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일단 아침 식사 때 단백질 꼭 챙기세요. 계란, 두부, 그리고 요거트 같은 거요. 아침이 중요하군요. 네, 점심, 저녁도 닭가슴살, 생선, 콩류 등을 활용해서 좀 계획적으로 드시고요. 중간중간 간식으로 삶은 계란, 치즈, 견과류, 아니면 간편하게 단백질 바나 쉐이크를 활용하는 것도 좋죠. 간식 활용. 네, 미리 음식을 준비해두는 밀프렙도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식사 순서. 채소 먼저 드시고 그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순으로 먹는 것도 포만감을 높이고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순서도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단백질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에너지를 내는 복합 탄수화물, 또 호르몬 생성 등에 필요한 건강한 지방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균형이 중요하죠. 네, 균형 잡힌 식단이 기본입니다. 단백질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렇군요. 완벽하게 지키려고 막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네요. 좀 유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맞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이란 결국 단백질 섭취 전략뿐 아니라 균형 잡힌 영양,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충분한 휴식, 이게 다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